뉴욕 맨해튼, 월스트리트,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곳에 기묘한 정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들은 여전히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며 건재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번쩍이지만 그 거대한 유리 외벽 안쪽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면 우리는 전혀 다른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오가던 넥타이 부대의 발소리가 사라진 로비, 하루 종일 멈춰 서 있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대낮에도 불이 꺼진 채 먼지만 쌓여가는 텅 빈 사무실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유령 오피스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풍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자산 시장을 떠받쳐 온 거대한 기둥,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굉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억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사람들이 사는 곳, 즉 주택에서 시작된 위기였습니다. 탐욕과 부실 대출이 얽혀 만들어낸 그 파국은 전 세계를 장기 불황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5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위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 상업용 부동산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정착된 재택근무 문화로 인해 오피스 수요는 구조적으로 급감했고, 여기에 미 연준, 페드의 전례 없는 고금리 정책이 겹치면서 건물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이자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유혹했던 미국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들이 이제는 헐값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빌딩들이 단순히 건물주 개인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은 금융 시스템의 복잡한 혈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떠안고 있는 막대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그리고 전 세계 연기금과 투자 회사들이 사들인 리츠, REITs와 파생 상품들. 건물 가격의 폭락은 곧 담보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붉게 물들이고 결국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 SVB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 사태 등을 통해 우리는 그 전조 증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월가는 지금 숨을 죽인 채 다가올 만기 도래 시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천조 원에 달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파이낸싱, 즉 대출 갱신이 불가능해지는 순간 시장에는 투매가 쏟아지고 자산 가치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회색 콧불소처럼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무시하고 싶었던 위험. 그러나 한번 충돌하면 그 파괴력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과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 경제에 어떤 쓰나미를 몰고 올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마천루 뒤에 숨겨진 피제 그림자, 그 붕괴의 시그널을 추적합니다. 이것은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자산, 당신의 노후, 그리고 우리 경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미국의 서부, 테크 산업의 성지라 불리던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구글, 트위터, 세일즈포스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입주하며 평당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이곳은 이제 유령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었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오피스 공실률은 35%를 넘어섰습니다. 건물 3채 중 1채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수치이며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거리의 영상들은 마약 중독자와 노숙자들이 점령한 황폐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화려했던 쇼핑지구 유니언 스퀘어의 명품 매장들이 줄지어 철수하는 장면은 도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조종 디아오종 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공실 사태는 곧바로 자산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의 떨이 매각, 즉 파이어 세일, 파이어 세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이 2018년 매입가의 70%가 할인된 가격에 팔려나갔다는 뉴스는 월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000억 원짜리 건물이 불과 5년 만에 300억 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자산 가치의 증발입니다. 건물주들은 눈물을 머금고 건물을 던지고 그마저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시장이 기능 부전에 빠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러한 현상이 도시 파멸의 고리 울반둠 루픈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가 비면 출퇴근 인구가 사라져 주변 식당과 상권이 망합니다. 이는 지방정부의 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치안과 공공서비스가 악화되어 더 많은 기업과 주민이 도시를 떠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현재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이 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하락은 단순히 건물주만의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물의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순간 건물주는 대출 상환을 포기하고 열쇠를 은행에 반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실 채권은 고스란히 은행의 장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위기의 전이 과정입니다. 부동산에서 시작된 불길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화약고를 향해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바로 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뇌관입니다. 흔히 우리는 금융위기라고 하면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월가의 거대 투자 은행들을 떠올리지만 이번 위기의 진원지는 다릅니다. 놀랍게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70%에서 80%는 이름조차 생소한 미국의 지방은행, Regional Banks들이 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에 이들 지방은행은 수익을 쫓아 공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5.5%를 넘나드는 고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 과거 효자 노릇을 했던 그 대출 장부들은 이제 은행의 숨통을 조이는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이른바 만기의 벽, Maturity Wall입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가 도래합니다. 문제는 리파이낸싱, 즉 대출 갱신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30% 폭락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예전과 똑같은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없습니다. 건물 값이 떨어졌으니 차액만큼 현금으로 갚아라 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만기 연장을 거부합니다. 현금이 말라버린 건물주는 결국 부도를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은행이 떠안아야 할 악성 부실 채권이 됩니다. 은행의 자본 비율이 떨어지고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목격했던 공포의 시나리오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예금자들의 대규모 인출 사태, 뱅크런입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일상화된 시대에 뱅크런은 빛의 속도로 일어납니다. 소문이 돌면 수조 원의 예금이 단 몇 시간 만에 빠져나갑니다.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을 회수하고 금고를 잠그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돈맥 경화, 즉 신용경색, 크레딧 크런치이 발생합니다. 돈이 돌지 않으면 멀쩡한 기업들조차 흑자 부도를 내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업용 부동산 붕괴가 단순히 건물주 몇몇의 파산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은행 시스템의 부실을 낳고 은행의 위기가 다시 실물 경제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이 죽음의 나선 구조. 월가가 지금 이토록 긴장하며 연준의 입만 바라보는 것은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가 폭발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태는 1990년대 초반 일본이 겪었던 거품 경제 붕괴와 섬뜩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 도쿄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피니 거품을 터뜨리자마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수직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담보 가치를 상실한 은행들은 막대한 부실 채권을 떠안고 좀비 은행이 되었고 돈줄이 마른 기업들은 연쇄도산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그 후유증으로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을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오피스 시장 붕괴는 바로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기 증상과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 자산 가격 하락이 금융 부실로 전이되고 이것이 실물 경제를 장기 침체로 끌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입니다. 시선을 현재의 중국으로 돌려보면 공포는 더욱 구체화됩니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에버그란데크와 비구이 위안의 디폴트 위기는 과도한 부채 위에 쌓아 올린 성장이 얼마나 허상에 불과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의 텅 빈 아파트 숲과 미국의 텅 빈 오피스 빌딩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빚으로 지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수요가 사라진 시장에서 흉물스러운 빚더미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축이 동시에 부동산발 부채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 충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거대 경제권의 기침이 신흥국들에게는 폐렴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들이 경제 시스템 붕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목격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자국 화폐 가치의 휴지 조각화, 그리고 국가 부도 사태. 물론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이들 국가처럼 당장 국가 부도를 맞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인해 월가의 자금줄이 마르고 불안감을 느낀 글로벌 자본이 안전자산으로 쏠리며 달러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는 기초 체력이 약한 신흥국들에게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긴축 발작을 유발할 것입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덮쳤던 IMF 외환위기의 악몽 역시 동남아시아에서 시작된 위기가 글로벌 자금의 급격한 이동을 촉발하며 발생했습니다. 월가에서 쏘아올린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라는 공은 결국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청구서를 들이밀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돌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만 불씨는 이미 태평양을 건너 여의도 금융가를 덮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전례 없는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한국의 연기금, 공제회, 그리고 증권사들은 경쟁적으로 해외 대체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선진국 부동산은 안전하다. 뉴욕과 런던은 불패한다는 믿음 아래 맨해튼의 마천루와 유럽의 랜드마크 빌딩을 사들이는데 수십조 원의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하다던 믿음은 지금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은 56조 원을 넘어섭니다. 문제는 이 투자의 질 퀄리티입니다. 국내 기관들은 높은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가격이 오를 때는 이득을 보지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원금이 삭제되는 중순위, 메자닌나 후순위 대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30% 하락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돈을 빌려준 미국 현지 은행, 선순위. 이 남은 자산을 처분해 원금을 회수해 가고 나면 그 뒤에 줄을 서 있는 한국의 투자자들이 건질 수 있는 돈은 문자 그대로 0원이 됩니다. 이미 홍콩의 오피스 빌딩에 투자했던 펀드가 전액 손실 처리되거나 미국의 도심 오피스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던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EOD, 기한이익 상실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래이셋, 한국투자 등 국내 굴지의 자산 운용사들이 판매한 공모 펀드 수익률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들은 환매 연기를 선언하며 투자자들의 돈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사 몇 곳의 실적 악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의 원천이 바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은퇴자금, 그리고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재앙은 이 해외발 악재가 국내 내부의 시한폭탄인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정확히 겹친다는 점입니다. 안으로는 태영건설 사태 등으로 촉발된 국내 건설사의 줄도산 공포, 밖으로는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 폭락, 이 나의 외환의 이중 충격은 한국 금융권의 자본 적정성을 급격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손실을 메우기 급급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곳간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하면 See Reddit Crunch, 당장 돈이 급한 국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부터 흑자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월가 빌딩 숲의 붕괴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서울의 아파트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리고 서민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전이의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 연준 페드과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교과서적인 대응이라면 부실한 기업과 은행을 파산시켜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구조 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크기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금융당국이 선택한 전략은 이른바 연장하고 모른 척하기, extend and pretend 입니다. 건물의 가치가 떨어져 대출을 회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만기를 억지로 연장해주며 장부상의 손실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당장의 파국은 막을 수 있겠지만 이는 병든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하며 수술을 미루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장에는 좀비 기업과 좀비 빌딩이 넘쳐나게 되고 경제의 활력은 서서히 죽어가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또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터져 나오는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해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보증을 서주며 질서 있는 퇴진, 즉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미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로 인해 정부의 고가는 비어 있고 가계부채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폭등하고 집값이 다시 들썩일 것이 뻔하며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유지하자니 이자 부담을 못 이긴 자영업자와 건설사들이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이 바닥난 상황, 즉 정책의 무력화 단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간을 벌며 폭탄이 터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모든 개인의 자산을 지켜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에도 위기의 정점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있었던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 관리 가능하다 라는 정부의 립서비스 뒤에는 부실을 세금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폐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부실 채권을 국가가 떠안는 순간 그 빚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나누어 갚아야 할 공공의 부채로 전이됩니다. 월가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그것이 결국 나의 세금 인상과 복지 축소로 돌아오는 이 냉혹한 인과관계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 10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자산 증식의 방정식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빚을 내서 자산을 사기만 하면 오르던 레버리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쫓는 공격수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 골키퍼의 마인드가 필요한 방어적 투자의 시기입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은 혹독한 디레버리징, 디레버레이징, 즉 부채 축소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 과도한 빚은 자산이 아니라 내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됩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범위를 넘어선 대출이 있다면 자산 일부를 손해보고 팔더라도 빚을 줄여야 합니다. 금리가 5%일 때 1억 원의 빚은 1년에 500만 원을 앗아가지만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손실은 원금까지 파고듭니다. 버티면 오른다는 막연한 희망 고문은 하락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확보하여 유동성을 늘리는 것, 그것이 불확실성의 파도를 넘는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글로벌화입니다. 앞서 보았듯 한국 경제는 대외 변수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원화라는 화폐는 위기 때마다 가치가 폭락하는 구조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일정 비율을 기축통화인 달러나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금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져도 달러의 패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 자금이 미국 국채와 달러로 쏠리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 자산이 전부 원화 기반의 아파트와 예금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재산이 쪼그라드는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자산은 결국 자신입니다. 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 능력, earning power, 이야말로
최고의 안전 자산입니다. AI와 자동화, 그리고 경기 침체가 겹치는 고용 한파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것.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여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것. 이것이 붕괴하는 시스템 밖에서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위기의 시대, 투자의 대상은 남의 건물이나 주식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생존력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맨해튼의 텅 빈 빌딩 숲에서 시작해 한국의 가계 부채와 당신의 지갑 사정까지 이어지는 위기의 연결고리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월가에서 보내오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 저물가의 파티는 끝났으며 우리는 이제 빚의 청구서를 받아든 채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춥고 긴 겨울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가 그랬듯 위기는 언제나 예고된 시그널을 무시한 대가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외쳤던 수많은 낙관론자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묵묵히 준비했던 소수는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거머쥐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는 단순한 건물 가격의 하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혀 비명을 지르고 있는 소리이자 부의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었다는 알람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절망의 시간이 되겠지만 흐름을 읽고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혹은 시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냉혹한 자본의 세계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깨어있는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당신은 다가오는 파도에 휩쓸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넘어설 것입니까?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부자의 경제학,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